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귀농을 하셔서 주말에 자주 내려가는데요. 갈 때마다 부모님이 이 방송을 켜놓고 텃밭일을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시다가 이 방송을 듣고 웃거나 어떨 때는 막 우시기도 하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주 들으시는 이 방송에 저희의 사연을 내보내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저의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맘때쯤에는 식을 올리고 품절녀가 되었어야 했는데요. 크게 준비를 한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홀가분한 솔로로 사는 중입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또 제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에요.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도 훨씬 늘어났고요. 이런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 전남친을 저는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반듯한 외모에 세련된 차림을 하고 있는 그는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유쾌하고 매너도 좋아서 우리는 만나자마자 금방 사귀게 되었고 사귀는 동안에도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약간 걸리는 것이 있었다면 너무 곱게 자란 티가 났고 없이 사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는 좀 허름한 식당에서는 밥도 먹기 싫어했고 무엇이든 고급스럽고 예쁘지 않은 것이면 좋아하지 않아 했어요. 아무리 맛집이라고 해도 강남에 있지 않으면 질색을 했죠. 아니, 아예 강남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강북은 도로도 엉망이고 길도 찾기 힘들잖아. 주차가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거기는 발렛 주차도 안 해줘. 너무 힘들고 지저분해서 싫어. 저는 너무 곱게만 자라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사람은 강남에서 태어나 강남에서만 자란 사람으로 소위 도시남이었거든요. 벌레 한 마리에도 질색을 했고 식당이 조금이라도 더러운 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가서도 꼭 좋은 호텔이나 리조트만 고집했고 아무리 맛집으로 유명하더라도 가게 외관이 허름하면 곧바로 돌아서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간장게장이 그렇게 맛있대.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그냥 갈 거야? 맛있어야 얼마나 맛있겠어. 간장게장 맛집은 강남에도 있어. 그냥 서울 가서 먹자. 내가 사줄게. 아, 저기 들어가기 싫어. 서울이랑 다르다니까. 왜 그래? 깨끗해 보이는구만. 아니, 저기 문 못 봤어? 저런 문짝은 대체 언제 쪘고요? 간판은 저게 또 뭐야 촌스럽게. 일하는 사람들도 다 아줌마고. 아우 진짜 싫어. 저런 데 들어가서 안 먹고 싶어.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울상을 지으며 징징거렸죠. 그리고 기어코 서울로 올라와 자그마한 간장게장 한 접시에 몇만 원을 받는 강남의 식당에 갔습니다. 늘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깔끔한 분위기의 장소만 좋아하고 그런 곳만 찾아다녔어요. 그 안의 내용보다 겉모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네요. 그래도 그건 본인의 취향일 수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쁘고 고급스러운 걸 좋아하는 걸 나무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제 주변 친구들은 이런 걸 푸념하는 저를 나무라기도 했어요. 자신들은 어디 예쁜 카페 같은 곳을 가고 싶어도 남자친구가 싫어해서 제대로 가보지도 못한다고요. 그게 겨운 줄 알라면서요. 물론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가 지나쳤죠. 당시 남자친구는 그다지 연봉이 높지도 않았는데도 늘 고급스러운 식당과 카페만 다녔고 옷도 시계도 차도 좋은 것만 고집했거든요. 약간 허례허식처럼 느껴지는 면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득보다 더 과하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빚을 내거나 쪼들리는 것은 아니라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많이 위해주고 자상한 면이 있어서 우리의 연애는 평탄한 편이었네요. 유일하게 다툼이 있는 때는 그가 사람을 식당이나 물건처럼 급을 나누려 할 때였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낸 시간이 길어지고 이야기를 할수록 그가 사람들을 급을 나눠 대한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 점점 이건 아니다 싶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남 출신이고 강남에서 나고 자란 것을 몹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도 강남에 집이 있는 자산가이고 이번에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자랑처럼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강남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무시하는 발언들을 자주 했죠. 그 경기도 외곽에 있는 집 얼마나 한다고 그걸 대출을 사.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살면서 그거 하나 자기 돈으로 못 살 거면 자기 인생을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체 인생을 어떻게 산 거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게 없이 자기 힘으로 집 장만하는 게 보통 일인 줄 알아? 자기는 부모님 잘 만났으니 그렇지. 하긴 아무나 나처럼 사는 건 아니지. 아유, 불쌍한 인생들. 평생 저렇게 살다가 또 자식한테 가난이나 물려주고. 저런 사람들은 애도 낳으면 안 되는 거 아냐? 낳아봤자 똑같이 가난할 텐데 말이지. 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진심이야? 왜 정색을 하고 그래?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냥. 딱해서 그래.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자식들이 불쌍하잖아.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솔직히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않으니 저렇게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아원이나 독거노인을 위해 후원금을 내는 것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크게 싸운 일도 있었죠. 그 사람들 도와봤자야. 왜 쓸데없는데 돈을 쓰고 있어?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자기 그런 얘기할 때마다 좀 그래.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건데 왜 그래? 도와봤자 그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린다니까. 후원금으로 술이나 사 먹을걸? 노력을 해야지. 게으른 사람들은 도와줘봤자 소용이 없다고. 나가서 일을 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할 생각을 해야지. 누구 도움이나 바라고 있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틀려먹은 거지. 진짜 정 떨어진다. 게을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자기가 가서 봤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봤냐고. 대부분은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분들이야. 말 함부로 하지 마. 자기가 직접 가서 겪어본 것도 아니면서 왜 단정지어. 자기가 몰라서 그래. 나도 다 들은 게 있다니까.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게으르고 머리도 나빠. 그래서 가난한 거야. 잘 사는 사람들이 그냥 잘 사는 거겠어?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노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런 일로 우리는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게으르고 머리가 나쁠 것이라는 그 사람의 생각에 도저히 동의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어요.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너무 곱게만 자라 생각이 편협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그의 사고방식은 너무 편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부유한 사람들만 있었고 친구들 중에도 상당한 재력을 가진 집안의 자제들만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서인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몹시 좁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엄연히 그런 친구들과는 재력 차이가 나는데도 그들처럼 고급만 찾는 생활 방식도 거슬리더군요. 그 사람의 재력으로는 그게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이었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부자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할 때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친구가 자신에게 함부로 굴거나 건방진 행동을 해도 부자라면 다 이해한다는 식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였죠. 그만큼 돈으로 보상만 하면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었네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관계를 바로 정리하기도 애매했습니다. 그 외에는 멀쩡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니 곱게만 자라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그가 자신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고 하더군요. 만남의 기간이 길어지기도 했고 둘 다 나이도 있어서 결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의 부모님을 보면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겠다 싶어 그의 집에 가게 되었네요. 강남 한복판에 있어 가격이 어마어마하다던 그의 집은 다 쓰러져가는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은 지 20년도 넘어 보이더군요. 강남에 있기는 했지만 저라면 도저히 살고 싶지 않을 외관이었네요. 그런 제 생각을 눈치챘는지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이 겉은 이렇게 보여도 나중에 재개발되면 완전히 대박나는 곳이야. 여기 교통도 좋아서 지금 서로 여기 들어오려고 난리다. 이번에도 엄청 올라서 가격 들으면 자기 깜짝 놀랄걸? 그렇게 가격이 어마어마하다던 그의 집은 채 20평이 될까 말까 했습니다. 그곳에 그의 부모님과 다 큰 성인인 남친과 그 동생이 다 함께 살고 있더군요. 좁아터진 집에 성인 넷이 사는 곳이다 보니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문짝은 낡아서 방마다 제대로 문이 닫히는 것도 없었고 샤시도 낡아서 바깥에 소음과 먼지가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은 물론 동생까지 허세와 거만함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사온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자마자 곧바로 나온 이야기는 강남 백화점에서 파는 과일 바구니가 고급스러운데 다음부터는 거기서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동네 과일집에 부탁해 그날 가장 크고 싱싱한 과일들로만 골라 만들어 온 것이라 했지만 그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뭐만 해도 강남 백화점 타령을 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날 무렵 제가 어디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 정도는 그게 다랬네요. 그래, 집은 어디 살지? 고향은? 아, 회사 앞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고향은 서울이에요. 서울 어디? 강남 아니에요? 강남은 아니에요. 부모님은 기촌에서 지금 서울에 안 계시고요. 그러자 듣고만 있던 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리시더군요. 기촌? 그럼 시골에 산다는 거야? 아우, 시골이라니 웬일이야. 우리는 친척 중에 시골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우리도 시골에 친척이 생기는 거냐며 신기하다고 웃는데 참 기분이 그랬습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딱히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도 그 이외에는 특별히 흠잡을 곳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죠. 집에 돌아와서는 침단에서 괜히 잠이 안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그 허세가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헤어지기에는 정이 많이 들었죠. 그렇게 며칠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우리 부모님을 뵈러 가자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남친을 보여주면 고민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아서였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을 뵈러 가자고 하고 날짜를 정하려는 날, 남자친구는 핸드폰으로 부모님이 계시는 곳을 검색해 보더니 대뜸 인상을 쓰더군요. 아니,
여긴 대체 어디야? 도로가 없고 국도만 있어. 야, 진짜 시골이네. 이런데 내 차 가지고 가면 큰일 나겠어. 그래도 도로 괜찮아. 운전하기 나쁘지 않아. 나도 몇 번 운전해서 갔어. 그게 아니라 돌이라도 치면 어떡해. 아, 차 망가지잖아. 설마 길에 소똥이고 그런 거 아니야? 바퀴라도 빠지면 아, 안 돼.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나는 차 못 끌고 가. 아니, 절대 안 갈 거야. 그럼 고속버스 타고 가. 그것도 괜찮아. 아빠가 터미널로 마중 나오실 거야. 와, 진짜 깡촌이네, 깡촌이야. 나 힘들면 갔다가 인사만 드리고 바로 나와도 되지? 걱정된다, 진짜. 고속버스 타고 가면 힘든데 어떡하지? 혹시 부모님이 서울로 오실 일은 없으셔? 아니면 자기가 딸 보러 한번 오시라고 해봐. 우리가 꼭 거기까지 가야 돼. 저는 슬슬 불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깡촌이니 뭐니 그런 말을 듣고만 있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안 갈 거면 가지 마. 이번 주 주말에 나 혼자 갈 테니까. 깡촌? 그래. 부모님이 서울 안 사시고 깡촌 살아서 미안해. 깡촌 사는 나는 혼자 갈 테니 우리 부모님이 서울 안 오시면 평생 만나지 말던가. 이 말에 남자친구는 화났냐며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거지로 가게 된 집이니 제 기분이 편할 리 없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눈치도 없는지 고속버스 의자가 불편하다. 대체 차도 없이 이런 걸로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저분하게 휴게소에서 뭘 사 먹냐? 계속 불편하고 힘들다는 티를 냈어요. 부모님이 계시는 곳은 버스터미널에서 내려 다시 시외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가야 했습니다. 교외 시외버스터미널은 서울터미널처럼 건물이 크지도 않고 그렇게 깨끗하게 잘 꾸며져 있지 않은 곳이었어요. 승객도 대부분 농사일을 하시는 시골분들이라 편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셨죠. 하지만 그 모습을 본 그는 질린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으며 말하더군요. 버스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아우, 진짜 질린다 질려. 가도 가도 끝이 없네. 와, 이런 건물은 대체 언제적에 지은 거야? 지저분해서 한시도 있고 싶지가 않다. 진짜 상상 초월이다. 아우, 더러워. 그는 이런 막말을 내뱉으며 내내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찌어찌 시외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 막말은 극에 달했죠. 아버지가 버스 정류장에 트랙터를 끌고 마중 나와 계셨던 것입니다. 두 분이 사시는 집은 정류장에서 차로 10여 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는데 아버지가 일구시는 농장이 집과 정류장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로 내려오는 날이면 일하다 말고 트랙터를 몰고 데리러 오시곤 했네요. 그날도 그러셨던 것이죠. 간단하게 서로 인사를 하고 트랙터에 올라타려는데 남친의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더군요. 그리고 저를 툭툭 치며 말했어요. 설마 이걸 타고 갈 거야? 이걸 끌고 오신 거야? 내가 오는데? 이게 어때서? 내가 내려와도 이걸로 데리러 오셔. 대체 왜 그래? 타기 싫으면 그냥 가던가. 아니야, 화내지 마. 또 삐졌어? 아니, 나는 귀농하셨다길래 그냥 시골에서 사시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농사까지 지으시는 건 몰랐지. 아니, 시골 뿐이면 시골 사람이라고 하지 왜 귀농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며 남친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트랙터에 올라탔어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는 남친에게 자신의 농사일 이야기를 하셨네요. 원래 시골에서 나고 자란 아버지는 일찍 도시로 올라와 일을 하셨지만 늘 시골이 그리웠다고 지금 이렇게 흙을 밟으며 땀 흘려 일하니
행복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남친의 대답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하긴 시골 출신들 그 본성은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도시에서 살았어도 티가 난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버님도 아무리 오래 도시에서 살으셨어도 결국은 시골 사람에서 못 벗어나신 것처럼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흠칫하시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셨네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소박한 단층집으로 마당이 넓었습니다. 아버지가 키우시는 백구가 뒹굴며 놀다가 우리를 보자 반색을 하며 달려왔어요. 사람을 잘 따르는 게라 남친을 보고도 반가워하며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죠. 그러나 남친은 인상을 쓰며 백구를 밀어내더군요. 저는 점점 기분이 상해갔습니다. 백구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아버지도 그 광경을 보시고 계셨죠. 아빠, 엄마는요? 어디 계세요? 시내 부녀회에 일이 있어서 나갔어. 오늘 무슨 행사가 있는 모양이야. 도저히 뺄 수가 없었대. 얼른 마무리하고 올 테니 저녁 먹고 있으라고 하더라. 엄마가 오전에 준비 다 해놓고 갔어. 마당에는 두 분이 준비해 놓은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주시는데 바로 고기만 구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였어요. 아버지는 마당에서 불을 피워 고기 구울 준비를 하시고 저는 부엌에서 밥을 푸고 있는데 남친이 다가오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더군요. 우리 마당에서 먹을 거야? 저녁만 먹고 바로 갈 거지? 또 왜? 오늘 자고 가기로 했잖아. 저녁 먹고 또 언제 가? 야, 나 이런 데서 못 자. 불편해서 안 돼. 집도 자꾸 지저분하잖아. 아니, 그리고 여긴 식당도 없어? 바베큐도 아니고 저렇게 장작으로 불 대서 고기 구우면 맛도 없던데. 나 힘들다. 저는 대꾸할 힘도 없어 그대로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그 사람은 아버지가 구워주는 고기를 낼름낼름 잘 받아 먹고 또 아버지가 따라주는 인삼주도 잘 받아 마시더군요. 그래도 마음이 좀 풀렸는지 웃으면서 아버지에게 말도 잘 붙이던 남친은 술이 들어가자 또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네요. 아버님, 저 결혼하면 이제 이런 시골에서 흙이나 파지 마시고 올라오시죠. 이런 깡촌에 계시면 저도 불편하고 이 사람도 불편해요. 제가 택시라도 한 대 사드릴 테니까 택시 운전이라도 하세요. 그게 여기서 지저분하게 일하시는 것보단 훨씬 낫잖아요. 택시로 여기저기 서울 구경도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안 그래? 저를 툭툭 치며 동의를 구하는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술도 들어갔겠다. 아주 막 나가라는 모양이었어요. 이거 다 처분하면 택시 한 대 겨우 살 순 있으려나. 모자라면 제가 좀 보태드릴 테니 택시 하시면서 천천히 갚으세요.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아버님처럼 시골에서만 사셨던 분한테는 큰 돈이겠지만 저는 괜찮거든요. 열심히 일하시면 되죠. 대신 도와드린다고 의지하고 게으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큰 소리로 웃는 그의 얼굴을 정말 한 대 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주먹을 꼭 쥐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눈짓을 하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그런가? 자네 눈에는 내가 올라가서 택시를 하는 게 더 나아 보이나? 그럼요. 안 되면 뭐든 하시면 되죠. 왜 이런 시골에 사세요? 솔직히 부모님이 시골 산다고 하면 이 사람도 어디 가서 말하기 팔릴걸요. 그러니 올라오세요. 자식들한테 부끄러우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 내가 이런 시골에 살아서 우리 애가 부끄러운가? 솔직히 좀 그렇죠, 아버님.
남들은 번듯한 집에 잘 사는데 저 이 사람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솔직히 강남 안 사는 사람 만난 적 없는데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서 욕심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저 강남 밖에 사는 여자는 쳐다도 안 봤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 사람 강남에 사는 것도 아니라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경기도도 아니고 이런 충청도 깡촌에서 이렇게 사시는 거 하시면 정말 노발대발 하실 거예요. 그러니 자식 생각하셔서라도 올라오셔야죠. 이런 헛소리를 들은 저와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진심이겠죠. 술 기운을 빌어 진심이랍시고 떠벌리는 이야기에 저는 더 참담해졌네요. 이런 인간이랑 미래까지 생각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지경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어느 정도 급은 맞으셔야 할 텐데 근데 그건 포기하더라도 이건 좀 아니죠. 트랙터에 이런 시골집이라니. 저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해요. 저희 부모님 평생 곱게 상류층으로 사신 분들이라 내색은 못하셔도 충격이 크실 겁니다. 그러니 따님 생각해서라도 이제부턴 더 열심히 사셔야죠. 제가 입만 벌리고 멀거니 그 인간을 쳐다보고 있자니 아버지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딸, 너 얘가 좋으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죽어도 안 되겠어? 저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아니, 아빠. 내가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되었나 봐요. 알아서 정리할게. 죄송해요. 그제야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대문 앞에 멈춰섰어요. 어머니가 도착하시는 것 같았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밖으로 나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아마 사정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네요.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누구야? 어머니셔? 그녀에 다녀오신다더니 뭐 감자라도 켜고 오신 거야? 아니면 나물이라도 다듬고 오신 건가? 와, 진짜 시골이다. 부녀회라니. 난 그런 게 진짜 있는지도 몰랐잖아. 있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셔. 여기 기농하시는 분들끼리 부녀회 하셔서 주의도 돕고 근처 지방 대학에서 강의도 나가셔. 학술회도 따로 하시고 엄마는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더 바빠. 뭐 강의? 학술회? 야, 요즘은 농사 짓는 사람들 데려다가 뭐 그런 것도 해? 진짜 용을 쓰는구나. 그래봤자 시골이지. 시골 무지랭이들 데려다가 뭐 해보려고 해봤자 되겠어? 이렇게 말하며 비웃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못 믿겠음 나가봐. 두 분 이야기 끝나신 것 같네. 나를 따라 그는 대문 밖을 나섰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차 안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는 차 문을 열고 내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가 생각한 것과는 달랐을 테니까요. 어머니의 차는 최고급 벤츠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높은 등급의 벤츠 중에서도 가장 비싼 모델로 웬만한 중소기업 회장들도 사지 못하는 클래스이죠. 아마 못해도 가격이 서울 웬만한 집 한 채에 육박할 겁니다. 그 벤츠 문을 열고 어머니가 내리자 그는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어요. 인사해, 우리 엄마야. 여기 부녀회장이시고 서울에서 대학 교수하시다 퇴직하셨어. 지금 근처 대학 강의랑 학술회 활동으로 바쁘신 건 이야기했지? 여기에 엄마 동료 교수분들도 퇴직하시고 같이 기농하신 분들이 있어서 학술회 하시는 거야. 엄마, 바쁘신데 죄송해요. 아버지에게 대충 이야기를 들은 듯 어머니의 표정은 싸늘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남친은 화들짝 놀란 듯 깊숙이 허리를 숙여 엄마에게 인사를 했죠. 하지만 엄마는 제대로 인사도 받지 않고 손을 내저을 뿐이셨네요.
엄마, 이 사람이 이런 시골집에서 못 있겠다네. 곧 올라가야겠대. 나랑 아빠는 술 먹었으니 엄마가 운전 좀 해줘요. 그래, 알았다. 여기가 싫다니 한시라도 빨리 모셔줘야지. 아, 가다가 우리 집에 좀 들리자. 이 인간이 시골 깡촌이라고 무시하는데 깡촌이 뭔지 좀 구경이나 시켜주게. 어머니는 깔깔 웃으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저는 얼떨떨해하는 그를 차 안으로 밀어넣고 백구도 불러 앉혔네요. 저희를 태운 차가 향한 곳은 근처 전원주택 단지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시는 분들과 같이 투자하여 지은 곳이었죠. 작은 단지였지만 입구에서부터 경비가 상주하는 아주 고급 단지였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비가 저희 차를 보고 인사를 하자 남친은 입을 다물 줄을 모르더군요. 저희가 집 앞에 도착하자 남친은 더욱 넋이 나가 보였네요. 그도 그럴 것이 100여 평이 되는 넓은 정원에 3층짜리 단독주택은 그 단지에서 가장 호화로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원사가 가꾸는 잘 정비된 정원에 으리으리한 저택 앞에서 남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백구를 마당에 들여보내며 운을 뗐네요. 그리고 이 개는 시골 똥개가 아니라 순종 진돗개야.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하긴 넌 이런 게 못 봐서 말해줘도 모르겠지만. 그는 말문이 막힌 채 장승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나 시골 산다고 무시를 하며 기세등등해서 막말을 해대더니 재력을 확인하자마자 볼품없이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 참 가소로웠네요.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저와 부모님에게 짝싹 빌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실언을 했다고 그저 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었다며 빌고 또 빌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는 술에 취해 실언을 했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너그러이 용서해주세요. 다 이 사람이 좋아서 제가 이만큼 좋아하고 아낀다는 걸 강조하려다 보니 말이 너무 앞서갔나 봅니다. 제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 거니 이해해주세요. 됐어. 그런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 너 내가 진짜 이런 집 안 살았으면 계속 무시했을 거잖아. 이제야 그런 말 하는 게 더 역겨워. 시골에서 한시라도 빨리 나가고 싶다며 차 불러줄 테니 이제 가.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희는 곧바로 차를 불러 그를 서울로 보내버렸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터미널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차도 끊긴 시간이었고 그렇게 했다가는 자신의 잘못도 모르고 원망만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기사 일을 하시는 분께 양해를 구하고 서울로 태워 보냈던 것이죠. 서울로 가는 내내 그는 미친 듯 전화를 해왔지만 저는 바로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쉬고 다음날 가려는데 기사 아저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니, 서울 가는 내내 얼마나 울고불고 하는지 참. 자기는 진짜 몰랐다면서 아바씨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동네방네 친구며 자기 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는데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부자였으면서 왜 미리 얘기 안 했냐고 자기를 속인 거 아니냐고 하더니 엉엉 울기만 하던데요. 정말 모서리도 그런 모서리가 없었어요. 잘 헤어지셨어요. 겉보기만 멀쩡해가지고 쪼다도 그런 쪼다는 내 처음 봤네요. 저는 그 아저씨의 말에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그런 인간을 한때는 진심으로 좋아했다니 부끄러울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오니 그 사람은 집으로까지 찾아오고 성가실 정도로 매달리더군요. 경찰을 불러 떼어내도 그뿐.
같이 알고 지내던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찾아가서 매달리고 정말 꼴사나올 지경이었어요. 그에게 시달리던 친구도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 전화를 올려대서 내가 일을 못할 정도야. 네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한번 만나서 정리를 해.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그 사람 너네 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더라. 그래서 내가 이야기 좀 해줬어. 괜찮지? 그래 뭐 없는 얘기 지어낸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사람이 딱히 묻지 않아서 이야기하지 않은 건데 이렇게 그 인간 본색을 알고 나니 잘했다 싶네. 피해줘서 미안해. 괜찮아.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너도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사실 강남 산다는 거 하나로 우스대고 친구도 돈 많은 친구 아닌 친구로 가려서 사귀는 게 좀 별로였어. 사실 걔네 집은 꼴랑 아파트 하나 있는 게 다래. 그 사람 회사 연봉도 별로고 그 집 아빠도 곧 퇴직이라 진짜 가진 것도 없는데 죽어도 강남 살아야 한다고 버티고 있는 거래잖아. 그렇다고 그 낡은 집 팔아서 강남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지역은 죽어도 싫어서 버티고 있는 거라더라. 허세 찌들어서 사는다. 나도 이참에 아예 차단할 거야. 나도 이번 일로 느낀 게 많다. 사는 동네랑 돈으로 사람 판단하는 사람은 멀리 해야겠어.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만나서 정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약속 장소를 강남 커피숍으로 잡더군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곳은 제가 아주 잘 아는 곳이었어요. 그는 헬스한 표정으로 나와 저에게 대뜸 화를 내더군요.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내놓고 어떻게 연락도 안 받고. 너 진짜 그런 애였어? 그동안 나한테 집 재산도 숨기고 나 시험한 거야? 그런 거야? 시험이라니. 난 그런 적 없어. 딱히 자세히 묻지 않았으니 대답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크게 관심 없어. 내가 읽은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딱히 꼭 얘기해야 한다는 생각도 못한 것뿐이야. 그게 왜 네 거가 아니야? 너 외동딸이잖아. 어차피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네 거 되는 거지. 거기다 너네 집 강남에 건물도 있다며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그랬으면 이럴 일도 없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 한창 나이로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쩌고 하는 것도 불쾌했고 결국 이 모든 일의 원인에 내 잘못으로 몰아가는 뻔뻔한 태도도 기가 막혔죠. 그랬으면 우리 집 돈 보고 당장 결혼하자고 했겠지. 그리고 그 재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테고. 제일 먼저 너네 집부터 사달라고 했겠다, 강남에. 웃겨서. 이게 왜 내 탓이야. 다 네가 함부로 입을 놀려서 그런 거잖아. 어디서 시골이니 깡촌 타령이야. 시골 사는 사람들은 함부로 무시해도 돼. 아니, 돈 좀 있으면 사람 좀 무시해도 되니.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막대먹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건 내가 실수했어. 나는 저녁 먹자고 간 집이 그냥 평범해서 거기가 너네 집인 줄 알았어. 그러는 너는 왜 숨겼는데? 진작 말했으면 우리 부모님이 너 반대하지도 않으셨을 거야. 강남 출신도 아닌 애 데리고 온다고 부모님이 얼마나 잔소리 하셨는지 알아? 내가 그거 설득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다고. 너는 그런데 노력도 모르잖아. 어이가 없어서. 그놈의 강남 소리 좀 제발 그만해. 찌긋찌긋해. 그리고 네가 지저분해서 못 자겠다고 한 그 집. 그 집도 멀쩡한 집이야. 아버지가 집 지으시면서 그 집에서 2년이나 사셨어. 농가에서 가까워서 거기서 저녁만 먹고 어머니 만나서 가려고 한 것뿐이야. 그런데도 넌 겉모습만 보고 우릴 무시하기 바빴지. 그리고 원래부터도 내가 가난했니? 내 연봉 너보다 많아. 너 그거 알고 있었잖아.
처음 만나자마자 내 연봉이며 내가 사는 집 물어본 건 너야. 설득했다고? 웃기지 마.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었어도 내가 너보다 훨씬 직장도 좋고 연봉도 높았어. 반대. 계속 하시라 그래. 어차피 잘 됐네. 우리 부모님도 너 반대하셔. 그리고 나는 그거 설득할 생각 없고.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그동안 지냈던 시간이 얼만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없어져. 너야말로 나 간본 거 아냐? 진짜 사람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잖아. 우리 지난 시절을 생각해서라도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생각해봐. 우리 잘 지냈잖아. 지난 시절 때문에 여기까지 참아왔던 거야. 아니었으면 애초에 끝났어. 그동안 나야말로 너네 집, 네 연봉 하나도 안 보고 너만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너네 집에서 별소리 다 했어도 꼭 참았던 거고. 나는 그래도 네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성실하고. 그런데 그 반대였지. 허세 찌들어서는. 너야말로 우리 집 무시한 거 아니야? 우리 집에 강남에 건물도 없고 그렇게 보유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이랬을까? 만약 찢어지게 가난했다면 아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렸겠지. 그런 사람 필요 없어.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제가 냉정하게 나오자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매달리며 빌었죠. 내가 진짜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알잖아. 진짜 사랑한다고.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끊을 순 없잖아. 주위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그가 그렇게나 애절하게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았네요. 이렇게 비굴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아버지에게 거들먹거리던 게 생각날 뿐이었어요. 택시나 한 대 사주겠다고 빌려주는 거니 이래서 갚으라던 그 무식한 발언 말입니다. 소용없으니 일어나. 이럴수록 너만 비참해질 거야. 내 마음 변함없어. 아니, 결혼 전에 알게 돼서 오히려 고맙기도 해. 이제 구질구질하게 이런 짓 그만하자. 소용없으니까. 그러자 그는 멈칫하더니 벌떡 일어나 갑자기 고함을 치더군요. 그 어떤 짓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야,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렇게 잘났어? 이게 돈 좀 있다고 사람이 우스워 보이나 본데. 야, 돈만 있으면 단 줄 알아? 조양도 없고 수준도 낮은 게. 됐어. 너처럼 돈만 많다고 잘난 척하는 년 나도 필요 없어. 졸부주제 수준은 낮아가지고. 야, 꺼져. 내가 너 실체 다 까발릴 거야.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물 같은 년이라고. 그래, 꺼져줄게. 그러니 제발 너도 꺼져라. 교양? 졸부? 강남 살면 교양 있고 아니면 졸부야. 웃기고 있네. 참고로 말해줄게. 우리 엄마 대학 교수셨다고 했지?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셨고 우리 아버지 쪽은 오랫동안 금융업에 종사하셨어. 지금도 큰아버지랑 삼촌은 다 은행 쪽에서 일하시고 내 사촌 동생들은 전부 박사의 교수인데 백화점이나 찾는 너희는 무조건 강남만 고집하면서 다 쓰러져가는 그 집에 살면서 허영에 쪄들어 있는 게 그게 졸부 아니야. 참고로 내가 그때 사간 과일 바구니 종로에서 가장 유명한 집에서 맞춘 거야. 백화점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곳이고 네가 들으면 기절할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데 들어본 적도 없지? 맞다. 그리고 우리 집 강남 건물 하나 아니야. 한 서너 개 되는데 나도 잘 몰라. 근데 그건 알아. 지금 이 커피숍 있는 이 건물도 우리 집 소유야. 아까부터 사장님이 우리 쳐다보고 있는 건 알아? 내가 일전에 이 건물 맡았어서 얼굴을 알거든. 저는 입만 벌리고 있는 그를 외면하고
카페 사장님에게 목례만 하고 나섰습니다. 아, 그리고 너 다음부터 여자 만나면 짝퉁 선물로 주는 건 하지 말아라. 짝퉁 사들고 나와서 으스대는 거 가짜고 짜증나니까. 그리고 너도 짝퉁은 그만 들고 다녀. 너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알아보거든. 진짜를 살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분수에 맞게 입고 월급에 맞춰서 생활해. 짝퉁 차고 입고 다니면 너도 짝퉁 같아 보여. 거지 같아서 정말. 저는 이 말만 마치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뒷모습을 향해 카페 사장님이 따라 나와 꼬박 인사를 하고 차까지 바래다 주셨죠. 단호한 태도 덕분인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그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뒤에 들린 소식으로는 친구들에게도 전부 손절을 당하고 결국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가 퍼졌고 그간 돈으로 사람을 나누는 모습에 짜증났던 친구들이 전부 연락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연을 끊은 사람들이 제게 찾아와서는 이제 정말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겠다며 서로 난리입니다. 정말 진국인 사람을 만나라며 말이죠. 하지만 당분간은 그럴 생각이 들지 않네요. 인연이라면 자연스럽게 만나지겠죠? 한동안은 제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지내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거든요. 어쩌면 밭일을 하시거나 농장으로 가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계속 건강하게 힘차게 잘 지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네요. 이 사연을 듣는 분들도 모두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망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